자, 친구들 안녕. 네, 우리 영란여자중학교 3학년 역사 수업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수업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과 만나서 이 친구가 이 친구구나, 과제를 계속하는 친구가 이 친구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공지를 다 받았겠지만 중간고사가 없고 기말고사만 우리가 지필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말고사 여러분들이 1학기 성적의 80%가 기말고사 성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망하면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1학기 역사 성적 그냥 뭐 회복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일 처음 흥선대원군 영상부터 꾸준하게 복습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막 조회수 올려가지고 막 인기 유튜버가 되고 막 그런데 내가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번에 성적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영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라고 하는 거니까 야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이랑은 선생님이 확인했죠 이것들아. 3학년에 100명이면은 최소한 영상 보는 사람들이 80명에서 90명은 돼야 될 거 아니야. 40명이 영상 보고 있어. 내가 절대로 인기 유튜버가 되려고 조회수를 늘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복습하고 다시 보고 안 보던 친구들 좀 보고 그렇지 안 보던 친구들은 이 잔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구나. 아무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영상 봐주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조금 잡소리를 좀 그만하고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바로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첫 번째 시기 바로 개항기 배우고 있습니다. 개항기를 선생님이 총 5개의 시기로 구분했고요. 총 처음에는 60년대의 주제가 뭐였어? 쇄국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대내개혁, 대외개혁,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야겠고요. 그다음 70년대는 개항입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것의 그 조항의 내용과 그것이 왜 불평등 조약인지를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80년대 개화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개화파의 성장과 개화파의 분화,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그들의 주장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개화 정책들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개화 정책에 반발했던 위정척사 운동이라든지 이모군란이라든지 갑신정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1890년대의 시기, 물론 여기에 1900년대까지 있고요. 1890년대의 시기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90년대의 주제가 뭐였냐 하면 따라해보자. 근대 국가로의 개혁. 등교 수업 때 선생님이 교생 선생님이 수업을 틀어주고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잘 듣고 있나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반 친구들이 교생 선생님이 학습 목표 읽어볼까요 했는데 이걸 꼭 들고, 그래서 막 교생 선생님이 그래요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할 줄 알고 그래요 잘했어요 했는데 너는 이걸 꼭 이러고 있더라고. 얘들아, 따라해야 너희 머릿속에 들어온다. 너희를 위해서 따라하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해 이것들아. 근대국가로의 개혁, 근대국가로의 개혁. 그렇죠? 지금 이 1890년대는 우리나라가 근대국가로 뭔가 국가 제도를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1890년대의 시기입니다. 이 1890년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너희들은 뭐야 왜 이렇게 나와? 너희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교생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했지만 너희들 노트 필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트 필기 하면서 들어보는 겁니다. 바로 Everybody say 동학농민운동. 어떤 역사학자들은 동학농민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동학혁명이라고도 부르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과서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배울게요. 이 동학농민운동의 연도는 너희들이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외워줘야 됩니다. 바로 1894년입니다. 바로 갑오년이 되는 것이지요. 선생님이 지금 처음 연도 외우라 그랬어. 연도 외워야 됩니다. 네.
1890년대 연대의 내용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그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리고 그 사건들을 잘 구조화시키려면 무조건 연도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 첫 번째 연도가 바로 1894, 1894년. 굉장히 중요한 연도니까 무조건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이 동학농민운동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수능 시험에도 무조건 출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시험에서도 선생님이 무조건 질문할 거고요. 물을 거란 말이야.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건이 동학을 믿고 있는 농민들이 운동,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 엑서사이즈 운동일까요? 뭐 국민체조 뭐 이런 운동일까요? 축구, 농구 뭐 이런 운동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시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촛불 집회라는 거예요. 촛불 집회는 어떻게 보면은 평화적인 시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흑인 백인 경찰이 흑인을 막 무릎으로 짓눌러 죽여서 막 미국에서 막 엄청난 폭력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위예요. 그렇게 동학 농민들이 정부에게 항의했다. 정부에게 자신의 주장을 했다. 아무튼 그거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동학 농민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냥 동학 농민이 동학을 믿고 있는 농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동학 농민 운동에서는 동학을 믿고 있는 농민들만 운동했다, 시위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농민들이 시위했다, 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종교를 매개체로 해서 농민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동학 농민 운동이 왜 중요하냐 하면 드디어 우리 농민들이 우리도 좀 다른 나라처럼 근대 국가로 좀 바뀌어보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1880년대에 갑신정변을 배웠을 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근대 국가로의 개혁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갑신정변을.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들, 급진계파들이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국가 체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시민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신분제도 좀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했다고 했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성리학자들이 유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학을 기본 베이스로 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학의 기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었어. 근데 그 갑신정변의 한계가 뭐였어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조금도 들어주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갑신정변에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난 다음 바로 10년 뒤 94년도에 드디어 농민들도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우리나라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주장하고 그 주장들을 그냥 속으로만 바뀌어야 되는데 하니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은 민중들이 역사의 주체로 떠오르게 된 대표적인 사건인 거죠. 지금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그래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학농민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아니네요. 1 배경이네요. 자, 일단 당연히 농민들이 살기 힘들었으니까 시위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었냐?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정부의 세금 인상이죠. 정부가 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였다고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개화 정책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 둘 개화 정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말이 개화지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프랑스나 영국에게 그 기술들을 돈으로 사오는
최악의 개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세금을 막 아껴 쓰면서 막 정말 필요할 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민씨는 그러니까 민비는 명성황후는 왕실은 그냥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다. 그러면 어떡해요? 돈이 더 필요하니까 돈을 더 걷어들이는 거죠. 농민들은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또 곡물 수출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 뭐 보리, 뭐 이거 같은 곡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이 쌀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곡물의 수출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선생님,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얘들아,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곡물을 주고 뭘 받아왔겠니? 그래, 난닝구, 면직물. 1860년대 이양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엇을 요구했다 그랬나요?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난닝구 좀 사, 우리나라 면직물 좀 사,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든 여러 가지 공산품을 좀 사. 돈으로 사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쌀로 사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최익현이 이런 비판을 했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나는 물건을 외국의 공산품과 바꾸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우리나라다. 우리는 땅에 있는 유한한 것을 파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무한히 생산해낼 수 있는 난닝구를 사들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건 우리다. 그래서 그 우려들이, 최익현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이죠. 곡물 수출량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결국에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가, 그 곡물에 대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입니다. 우리나라에 쌀이 없게 되니까 우리나라 쌀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수요량은 그대로고, 그럼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방공령이 실시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래요,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아무튼 이 방공령은 뭐냐면 곡식을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명령을 우리는 방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수출을 특히 일본에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수출이지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니라 그랬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쌀을 가져갔는데, 쌀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황해도 관찰사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죠. 황해도 도지사가 일본에게 쌀 수출을 이제 금지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방공령이라고 해요. 더 이상 우리는 수출 안 해요. 이렇게. 이것은 굉장히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애들한테 한 달 뒤에 우리는 쌀 수출 안 할 거니까 다른 나라에 쌀을 좀 구하든지 하세요. 뭐 이런 말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도 그 말미를 줬지. 당연히 도지사가 반공령을 선포할 때 한 달 뒤, 뭐 두 달 뒤부터 이제 수출을 합니다, 수출량을 줄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걸 일본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도지사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일본에게 우리가 이제 반공령을 선포했으니까 한 달 뒤에는, 두 달 뒤에는 이제 우리나라로부터 쌀을 얼마만큼 조금밖에 수출을 못하면 또는 전혀 가져가지 못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여느 때처럼 쌀을 수입하려고 왔다가 우리 반공령 내렸는데 너 몰랐어? 우리 몰랐는데? 야, 우리 지금 계속 우리 일본 본토의 거래처에 우리 쌀 다 가져가길래 갑자기 이렇게 안 주면 어떡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공령을 실시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공령을 실시했지만 손해배상으로 더 많은 쌀을 일본에게 지불하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골 때리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행정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 미비했는지, 그리고 관리들이 얼마나 진짜 일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이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주나 꾀꾀기들, 탐관오리들은 여전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농민들을 수탈하기 시작하는 거야.
수탈하기 시작? 원래부터 수탈했지. 근데 그 수탈이 더 심해지는 거죠. 쌤이 그때 얘기했죠. 민비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부터 민씨 척족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때 관직을 매간 매직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 오히려 세조정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으로 관직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관직을 샀으니까 그 돈을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는 거지. 농민들은 더더더더 어려운 거죠. 더더더더 힘든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동학이 창시되고 동학이 확산되게 됩니다. 동학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은 이 동학농민운동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떠들어야 좀 직성이 풀리는데 우리 교과서 너무 작게 다뤄져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 동학은 너희 적지 마세요. 동학은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동학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따라합니다. 최재우라는 사람이 동학을 만들었는데 이 최재우가 경상도 경주 사람인가 그래요. 그래서 최재우가 동굴에서 갑자기 수행을 하고 있는데 웃기죠. 동굴에서 앞바다리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이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재우야, 누구시죠? 재우야, 혹세 무민하거라. 미안해요. 어려운 백성을 지금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라. 뭐 이런 신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최재우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게 어지럽지? 지금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왜 그럴까? 이것은 신분제 때문이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교리를 바탕으로 학문, 이때는 학문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입니다. 학문을 하나 만들었으니 그 학문이 바로 동학인 거예요. 왜 이름을 동학이라고 지었냐 하면 그때 당시에 천주교가 굉장히 많이 농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 천주교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서쪽에서 온 학문, 그때 당시에는 종교라 그랬어요. 종교도 뭔가 교리를 배워야 되고 하니까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서학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학이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동학이 있다. 우리는 동쪽의 학문이다. 그래서 동학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동학의 기본 이념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인내천 사람 인자에 인의 내자에 하늘 천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뭐 이렇게 쓰고 있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모두 다 천주님을 모시고 있다. 하늘을 모시고 있다. 나에게도 내 마음속에도 지금 하늘님을 모시고 있고 노비의 마음에도 지금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니 천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천주님을 무시하면 안 되고 노비의 천주님도 무시하면 안 되니 노비나 나나 모두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평등 사상을 내걸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이 동학을 농민들에게 환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천주교도 어떻게 보면은 평등 사상 때문에 많은 농민들과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학은 평등 사상이 있다. 그리고 또 이 동학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반외세 느낌이 물씬 나죠. 야 우리는 지금 동양 사람인데 우리는 조선 사람인데 어떻게 코로나 아니에요? 어떻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냐? 차라리 날 믿어라. 차라리 날 최재우를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외세적인 성격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등, 이거는 어떻게 반봉건적인 성격입니다. 봉건이 무슨 뜻이냐면은 신분제가 있는 옛날의 제도, 사회 제도를 우리는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제도에 반대하는 봉건과 반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학이죠. 그래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양반들이랑 똑같은 천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니까
동학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서양의 여러 나라들 때문에 이런 세금 인상이라든지 백성 나라 지금 삶이 더 고달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외세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동학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동학이 여기서 좀 더 할게요. 그런데 최재우가 창시자죠. 이 최재우가 정부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혹세무민, 세상을 유혹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다. 네가 이상한 이단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성령을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 동학을 배우게 하고 있으니 너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대 교주죠. 최시형이 2대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최시형 때부터는 동학이 많은 핍박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최시형은 나름대로 뭐 기독교로 말하면 성경책이라든지 찬송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동학의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더 널리 동학이 전파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하는 사람이 최시형입니다. 그러면서 삼남지방,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남쪽 지방으로 삼남지방이라고 하는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삼남지방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동학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학이 확산이 되게 되었는데 이 189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동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 동학 교도들이 교조 신혼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교조 신혼운동.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너희들 뭐 고등학교 때 배울 거니까 미리 적어두세요. 교조 신혼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교조가 뭐냐하면 우리 종교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종교 할아버지, 종교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최재우, 이 최재우의 신원을 회복해달라. 그러니까 동학의 입장에서는 동학이 이단이 아닌 거죠. 정말 올바른 정통 종교고 우리를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학문이 아닌데 정부는 최재우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누명을 좀 벗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학을 좀 정통 종교로 인정해주세요. 이런 집회들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삼례 집회라든지 서울 복합상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요. 삼례 집회는 당연히 전라도 삼례에서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조 최재우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세요. 우리 좀 정식 종교로 인정해주세요. 이런 시위들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복합상소라는 거는 경복궁 앞에 가가지고 상투 다 풀어헤치고 그 사극에서 봤을 거예요. 막 다 귀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흰 옷 입고 전하 통촉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복합상소입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비와 고종은 이 동학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복합상소 때 주동자들을 막 색출해가지고 잡아들이고 뭐 이런 조금 여전히 동학은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특히 적지 마세요. 보훈 집회, 복합상소 이후에 보훈 집회를 통해서 보훈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척외양 창의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것은 종교적인 그런 시위가 아니라 점점 정치적인 시위로 조금씩 동학의 시위가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보훈 집회 되겠어요. 척외양 창의 뭐냐면은 배척한다, 외놈들과 양놈들을 배척하고 의를 다시 새롭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례 집회나 그리고 복합상소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잖아요. 우리 종교를 좀 정식 종교로 인정해주세요,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데 이 보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색채 플러스 정치적인 주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보훈 집회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동학 교도들은 최재우에 대한 억울함을 벗기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믿고 있는 동학 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 승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위 운동, 집회 운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1894년 1월 동학 농민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뿅.